AI를 관람객으로 인정해 두고 제가 만든 각색을 오히려 던져주면서 네 생각은 어떠냐?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 AI라는 게 툴을 어떤 식으로 이제 관람객으로 상대하거나 비평가로 대하거나 여러 가지 크리에이티브 AI가 방법론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술과 AI 잡학다식한 백과사전 예술 잡다 진행을 맡은 공연 제작사 랑의 대표 안영수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공연 칼럼니스트 박병성입니다. AI가 인간의 고유한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창작과 감정의 경계까지 넘나들고 있는데요. AI가 만들어내고 있는 예술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예술과 AI가 만나는 지점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다양한 시선으로 함께 살펴보려고 하고요. 1부는 AI 창작물과 인간 예술의 경계, 그리고 2부에서는 창작자의 권리와 공공부문 예술 지원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입니다. 첫 번째 주제로 AI와 예술가의 공존, 예술 창작의 미래를 묻다라는 주제로 네 분의 전문가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소개.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공연을 제작하고 있는 크리에이티브 테이블 서경의 석재원 PD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소설가 박금산이고 서울과기대 문창과에서 소설 창작 가르치는 소설 잘 못 쓰는 사람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데이터, AI 등 새로운 신기술을 이용해서 창작 작업을 하고 있는 미디어 아티스트 이진준입니다. 현재 카이스트의 아트 앤 테크놀로지 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음악 비평가 신예슬이고요. 주로 클래식으로부터 이제 이어지는 현대 음악 그리고 동시대 사운드 작업들을 위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저희가 뭐 AI 관련돼서 이렇게 네 분의 전문가분들을 모셨는데 네 분이 함께 해주시기를 흔쾌히 수락해 주시면서 네 분이 또 이구동성으로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 각계를 대표하는 사람들은 아니다. 그저 AI의 출현 여기에 대해서 나름 입장이 좀 생각이 있고 이 얘기하는 자리가 흥미로울 것 같아서 참여하신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잘했죠? 네, 잘하셨습니다. 부담감이 조금 덜어지셨다면 네. 다행입니다. 예. 네. 저도 공연 제작사랑 대표라고 했지만 공연 제작과는 상관없이 흥미로운 주제여서 함께 참여했음을 다시 한번 밝혀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어떤 부담감들을 좀 덜어드리고자 말씀드렸습니다. 자, 얘기 좀 편하게 시작하기 위해서 이 주제를 갖고 와봤는데 저희 올해 초에 지브리 이게 너무 SNS에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 열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런 거 좀 한번 여쭤보면서 좀 가볍게 시작해 볼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제 사진을 이용을 해봤고요. 또 네. 저희 가족들 사진도 많이 이용을 해봤는데 네. 지브리는 어쨌든 그 서사랑 캐릭터가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갖고 있지 않은 어떤 그런 착함 그리고 부드러움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오. 네, 네. 그리고 지브리의 세계에 제가 들어간다라는 네. 네, 그래서 거기 있는 토토로도 만날 수 있고 막 네. 이럴 것 같은 네. 그런 주인공이 된다는 게 되게 좋고 예로 저희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네. 갑자기. 아버지랑 이제 제가 찍은 사진을 이제 또 해봤어요. 근데 어. 너무 다정한 이제 부녀의 모습으로 탄생을 하더라고요. 근데 어. 저희 언니가 그 사진을 보고 굉장히 오랜만에 아빠를 만난 것 같다고 울컥했어요. 네.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다정하게 생기신 분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리움의 대상이다 보니까 그 지브리의 캐릭터로 변형된 아버지가 언니가 생각하는 아버지의 모습과 이렇게 맞았었나 봐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대중들이 좋아해서 네. 지브리로 다 한 번씩은 자기 모습을 좀 변화시켜 보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것이 너무 미화되는 것이 스스로 좀 기만적으로 느껴져서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을 이렇게 예쁘게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래서 그냥 안 했었던 지브리의 그 당차고 뭔가 되게 큰 서사 속에 들어가 있는 특별한 캐릭터가 되는 것이 나와 너무 멀리 느껴져서 그냥 좀 피하고 싶었던 그런 그거요. 우리 그때 벌써 그때가 돼버렸는데 이제 유행이 지나가니까. 작가님은 또 그때라는 네. 단어에 또. 그때는 너무 험악해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해요. 분위기가. 네. 그러니까 지브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치유적인 능력들,
뭐 자연성들 이런 것들이 막 거짓말처럼 예쁘게 나오니까 네. 누구나가 다 그러면서 잠깐의 치유를 받았던 거. 네. 디즈니가 아니고 픽사도 아니고 마블도 아니고 네. 지브리여서 그랬던 거지 않을까, 저는 그런 느낌 받았어요. 일단 신기한 거죠. 네. 우리의 이미지가 우리가 익숙한 어떤 지브리 세계로 갈 수도 있고 또 그 이외에도 뭐 페페르소나라고 해서 다른 동물로 네. 나의 페르소나를 만들기도 하고 되게 유명인들을 바비코어라 그래서 그 어떤 바비 인형처럼 세트로 만들기도 하고 그런 놀이를 아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시대가 됐으니까 그 AI를 통해서 그런 놀이를 하게 되니까 또 이미지를 변환시켜 가지고 자유롭게 좀 즐기고 놀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서 재미를 느끼는 것 같아요. 이때 이제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뭐 이런 게 이제 나오기도 하고 하면서 창작이란 그 영역에 이런 것들이 들어와도 되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AI가 만든 예술 어디까지 왔나라는 주제거든요. AI가 이제 단순한 기술을 넘어서서 예술의 창작 영역까지 깊숙이 들어와 있고 누구나 다 이걸 활용할 수 있는 상황까지 와 있는데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이라는 그 작품은 네. 공모전에서 1등을 수상해서 네. AI가 만든 건데 1등을 수상해서 되게 사람들에게 회자가 되기도 했고 네. 또 AI가 그린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가 미술관에서 전시되고 AI가 만든 게 공모전에서 1등을 차지한다는 것이 인간의 그 어떤 예술적인 능력을 넘어서서 AI가 같은 경쟁에서 더 우수하게 인정받았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더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 오늘 와주신 아직은 본인 인사밖에 안 하신 우리 이진준 교수님께서 대단한 일들을 하셨더라고요. 예. 지드래곤과 함께 했었던 작업. 이거 잠깐 얘기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네, 안녕하세요. 저는 AI 아트를 미디어 아트를 굉장히 오랫동안 작업해 왔던 작가인데, 네네. 최근에 아주 AI 아트가 폭풍 같은 유행을 일으켜가지고 네. 조금 당혹스럽기도 하고 시대가 또 저를 불러주는 것 같아서 감사하기도 하고. 내 시대가 왔다. 네. 특히 K-pop 아이콘인 지드래곤하고 했던 작업 때문에 네. 제가 하는 작업들이 좀 더 많이 회자가 되었던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이제 생체 데이터를 활용해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창작 작업을 하는 예술가인데 생체 데이터라는 것이 뭐 뇌파라든지 혹은 호흡이라든지 우리 맥박 이런 것들이 생체 데이터죠. 이제 지드래곤의 마음의 거리라고 하는 홍채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제 마음의 우주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실제 우주에게 그 지드래곤의 목소리와 노래를 송출하는 이제 프로젝트로 연장이 되었던 것이죠. 칼 세이건이 했던 그 코스모스라는 책에 보면 이 지구라는 것을 표현할 때 blue pale dot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푸른색의 창백한 점 하나. 예. 칼 세이건이 이제 처음으로 보이저 이제 우주 탐사로 나가면서 그 방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든 그 프로젝트에서 뒤로 딱 봤더니 정말 작은 창백한 푸른 별을 본 거잖아요. 그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을 그렇게 이미지로 처음 본 것이죠. GD와의 그런 기획을 할 때 당시 한국적 상황이나 세계 상황이 예술가로서 저는 좀 지구 밖의 입장, 우주의 관점에서 좀 바라보면은 사실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그 K-팝의 아이콘인 GD가 갖고 있는 그 상징성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그걸 한 번 더 환기시킬 수 있는, 시선을 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마음의 우주라는 것하고 또 실제 밖의 우주와 연결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했었습니다. 지금 그 교육 현장에서도 AI를 이용해서 많은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교육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AI의 그 가능성은 어느 정도까지 와 있나요? 저는 사실 매일 아침마다 뭐 새로운 기술이 나온 걸 체크하면서 학생들하고도 다양한 실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단순히 그런 프로그램 개발이나 기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그걸 활용하는 차원에서 이제 크리에이티브 AI라고 하는 그런 강의를 제가 하고 있는데요. AI를 활용해서 어떻게 생산적인, 그러니까 창의적인 활동을 할 것인가를 주로 다루는 그런 교육입니다.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AI로 만드는 영화를 4편을 동시에 제작하고 있기도 하고, 최근에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소설, 기계의 관점에서 다시 각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AI를 관람객으로 염두에 두고 제가 만든 각색을 오히려 던져주면서 네 생각은 어떠냐?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 그러면 그 멘트를 줘요.
뭐 AI한테 창작을 각본을 써달라 이렇게 하는 방식이 아니고 네. 크리에이티브 AI라는 게 툴을 네. 어떤 식으로 이제 관람객으로 상대하거나 네. 비평가로 대하거나 네. 혹은 AI 툴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다루거나 네.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크리에이티브 AI가 방법론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AI와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AI는 많이 다를 수 네. 있죠. 예. 전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AI가 뭘 만든다. 네, 저도 그렇게만. 네. AI 자체가 artificial intelligence니까 네. 뭔가 인공지능, 네. 그러니까 지능이 있는 뭔가라고 되게 상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거 아닌가요? 근데 알고 보면 사실 데이터의 조합이고 데이터의 어떤 논리적 추론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확률 같은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지금 말씀하시면서 표정에서 AI 사실 별거 아니에요. 내가 쓰고 있는 내 장난감 정도예요. 이렇게 너무 재밌는 장난감입니다. 그럼 음악 쪽은 또 어떤지가 제가 좀 궁금하거든요. 그 AI의 기술 이런 거를 도입한 음악 뭐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AI도 마찬가지로 이제 음악가들이 이제 주요한 협업자로 네. 쓰기도 하고 때로는 뭐 다 AI가 만든 곡이다라고 내놓기도 하지만 네.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그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AI가 만든 음악들이 대체로 굉장히 그 장르의 컨벤션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정수를 잘 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최근에 그나마 이렇게 좀 오케스트라 곡을 만든 게 있었어요. 아이바라고 하는 네. 룩셈부르크에서 만든 회사에서 이제 그 AI가 만든 교향곡이다라고 네. 해서 이렇게 발표한 곡들이 있는데 네. 그걸 보면은 약간 요즘 유행을 많이 하는 뭐 네오클래식 장르의 어떤 한 파트 같기도 하고 일부는 좀 영화 음악 같기도 하고 그래서 오케스트라로 할 수 있는 되게 전형적으로 적당히 멋진 네. 음악을 이렇게 싹 만들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막 발표를 하고 있고 그 발표할 때 AI가 만든 거라고 얘기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 회사명이 아이바인데요. 그래서 네. 아이바의 뭐 심포니, 제네시스 뭐 이렇게 아예 그 창작자와 이제 작품명까지 이렇게 밝혀서 하고 보통 이제 그 아이바에서 그냥 내놓을 때는 그냥 음원으로만 올려놓거든요. 네. 그 음원을 들을 때는 좀 저도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가상악기로 했나? 그냥 다 생성을 했을까? 아니면은 이 연주를 누구한테 뭐 맡겼을까? 네. 이런 것도 좀 궁금했는데 찾다 보니까 이것을 실제로 교향악단에서 연주한 것도 있더라고요. 네. 만들어진 것을 교향악단이 연주한 네, 기억. AI 칭화 오케스트라라는 단체가 있더라고요. 네, 유튜브에 그래서 이 곡을 실연으로 연주한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작품을 정말 어떤 작곡가의 소산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연주를 하는 그런 일도 있는데 이런 건 아직 좀 드문 케이스인 것 같고 엔간하면은 그냥 음원을 발표한 것들을 싹 펼쳐놓는 식으로 하죠. 그래서 어떤 건 자연스럽고 어떤 건 좀 어색하다 뭐 싶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그걸 하고 있거든요. 그러세요? 그거 하시는 분이세요? 교향곡도 만드셨을까요? 예, 네. 제가 9월에 공연을 합니다. 뭐 하시는 분이세요? 카이스트 교수님이신데. 저희는 이제 심포니 교향 악단을 아예 만들어서 네. 인간이 편곡을 하고, 저는 AI를 이용해서 제가 작곡은 제가 하고요. 그다음에 인간이 편곡을 하고 또 연주자들 직접 연주하면서 그게 해석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생각하는 예술의 장르를 실험하는 그런 연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좀 무식해서 드리는 질문인데 카이스트 안 바빠요? 제가 이제 카이스트 50년사의 첫 번째 예술가 교수예요. 예, 예술가 전임 교수는 처음. 저희 뭐 리액션하러 모였으니까. 보통 안무가가 연출자가 무용을 만드는 게 아니라 무용수만 가지고 있는 어떤 무용수만 느끼는 어떤 그게 움직임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것을 관람객에 전달하고 싶다. 그건 무용수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연출의 기법이죠. 그런 내적 움직임의 동기야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면서 자기의 호흡을 관람객에 느끼게 하는 방법이 뭔가 그런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생체의 신호 중에 하나인 홍채를 이용한 우주를 탐구하는 방식으로 AI로 증강을 시킨 영상이 있었고 그 영상을 우주에 쏘아보내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에 연결시켰던 것이었고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게 창작 작업이면서 동시에 연구이다. 국내 그 AI 작곡가 하면 이보음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왜 이 이보음이 중요하게 언급되는 걸까요? 이봄이 어쨌든 저의 개인적인 견해로는 이봄이 AI 작곡가로 이렇게 좀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이 이봄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렇게 그들이 사용하는 기술이
이볼루셔너리 컴퓨팅 뭐 뮤직 이것에 이제 약어로 따온 것이긴 한데 이봄이라고 하면 좀 사람 이름 같잖아요. 네. 그리고 한국에서 만든 그 시스템이다 보니 어쨌든 한국에서 이제 통용되는 음악들을 굉장히 잘 학습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 유튜브에도 이제 뭐 이봄이 만든 음악 혹은 뭐 인공지능이 만든 음악 이런 플레이리스트를 그런 네. 사용자들이 모아서 만들어둔 게 있는데 그걸 들으면 그냥 여타 한국의 다른 발라드 음악을 듣는 거랑 전혀 좀 변별이 안 될 정도로 저에게 되게 자연스럽게 다가오고 또 여기서 만들어진 그런 대중음악의 한 분파 말고도 앰비언트 음악이라던가 아니면은 조금 뭐 또 다른 그냥 연주곡 이런 것들을 들어도 너무너무 그냥 편안하게 귀에 착 감긴다? 그래서 이게 한국 정서에 맞나? 뭐 그래서 그런가? 뭐 이런 생각을 저는 좀 하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AI가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시장 규모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했더라고요. 그래서 2022년 기준으로 했을 때 생성형 AI 예술 시장 규모가 2억 1,200만 달러예요. 한 2,500억 정도 될 거예요. 근데 2032년 10년 후에는 58억 4천만 달러가 된다고. 한 8조 원 정도. 규모만으로 따지면 한 25배가 넘죠. 굉장히 그 10년 만에 거의 30배는 안 되지만 거의 30배 가깝게 성장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 거죠. 공연에서도 사실 이제 AI를 이용한 공연들이 조금씩 등장하고 있는데요. 지금 공연계 분위기는 어떤가요? 공연계 분위기라고는 제가 말을 하기가 좀 어렵고요. 공연계를 대표해서 나는 수준이 아니라서 네. 공연 일을 하고 있으니까 네. 옆에서 보기 어떤가요? 그러면? 지나가다 들렸는데요. 네. 그냥 저한테 있어서 가장 큰 변화는 어쨌든 시간이 굉장히 단축된다라는 것이 가장 큰 변화고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에 이제 작품을 검토하고 또 작품을 리뷰하기 위해서 번역을 하고 했었던 게 뭐 한 작품을 준비할 때 몇 달이 걸렸다면 지금은 하루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는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 그 공연 분야 또 특히 연극은 이제 순수 예술이다 보니까 이걸 드러내고 사용하는 분위기는 아직까지는 아닌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예. 네네. 그래서 이것을 얼마만큼 사용하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이제 이게 드러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여러 공연들이 지금 AI를 활용하고 있다를 조금씩 나타내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예. 이 결과에 되게 주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결과에 따라서 저희 예술가들이 각자 갖고 있었던 어떤 빗장 같은 거는 금방 저는 해제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관객들의 반응이라든가 업계에 그 허들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예. 이제 그게 결과에 따라서 이제 무너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술가들이 갖고 있는 그런 빗장이 조금 풀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지 않을까. 특히 MBTI를 많이 물어본대요. 인물의 MBTI요? 네. 아, 서사의 캐릭터를 MBTI, 만들기 위해서. 캐릭터의 MBTI. 그거는 약간 내면 깊이 못 들어갔네요. 왜냐면은 캐릭터의 MBTI는 작가나 AI가 만들어줄 수 있긴 한데 그걸 연기하는 또 연기자는 해석을 또 다르게 해서 표현할 그렇죠. 때도 있어서 예.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도움은 되긴 하잖아요. 이 아, 약간 그렇죠. 캐릭터에 헷갈릴 때 예. MBTI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쫙 뽑아주니까. 예. 그리고 저희 공연계에선 디자이너들은 어쨌든 레퍼런스로는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근데 어디까지나 레퍼런스인 것 같고, 공연계에서는 아직까지는 이제 스타터를 정말 잘하는 친구다. 네, 그래서 프리프로덕션을 정말 준비하기에는 한두 명의 직원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조심스러워요. 네, 전반적으로는 사실 그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작품에 직접 개입하는 작품들도 등장하잖아요. 네. 거의 인간 같은 경우는 원래 그 주제가 미래 사회에서 AI를 이용한 뭐 창작이라든가 그런 주제를 다루고 있는 작품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거기 나오는 AI 작가를 등장시킨다거나 그 뮤지컬에서도 최근에 보이스 오브 햄릿이라는 작품에 올라가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 현상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보이스 오브 햄릿을 그 AI가 굉장히 관여를 많이 했다 그래가지고 개막하자마자 첫날 공연을 보고 왔는데 예. 결과물에 대해서는 사실 다른 거를 찾기는 좀 어려웠어요. 그냥 사람이 만든 것과 네. 왜냐하면 또 락 콘서트 형식이었기 때문에 공연이 어떤 서사 중심의 보다는 어떤 장면 형식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장르였어요. 그냥 새로운 장르의 탄생이었고 그게 기존의 공연들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는 그냥 장르의 탄생이라서
비교할 수는 없었고 그런데 그걸 작업한 이제는 박한근 연출하고 이제 대화를 나눠봤는데 예. 어쨌든 작업의 처음과 마지막은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 활용할 수 있는 이제 도구다. 그렇지만 2년 정도 이제 굉장히 AI하고 이제 씨름을 해서 만든 건데, 그래요? 네. 근데 오히려 사람한테 하면 이제 더 빨리 될 수 있었던 부분도 있었대요. 근데 이 목표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과 AI를 다 두루두루 활용을 하다 보니까 조금 지난한 시간들도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네. 말씀 처음에 AI의 활용 때문에 생기는 이점의 네. 시간의 절약이라고 하셨는데 네. 막상 처음 작업해봤던 공연은 인간이 하는 것보다 시간이 더 걸렸다. 어떤 네.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에 그랬던 것 대해서는. 같아요. 그 공연처럼 감정을 이제 직접 주고받는 예술도 있지만 또 문학, 우리 문학에 대해서 문학은 감정적으로 다 이렇게 잘 담아져 있는 뭐 이런 장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막 시를 AI가 쓰기도 하고 한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이제 문학에 대해서 AI의 참여 언제까지 왔는지 이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감정을 전담하는 게 문학인 것처럼 말씀해 주셔서 참 감사드리고요. 생성형 AI가 맨 처음에 등장했을 때 깜짝 놀랐던 게 글쓰기였잖아요. 그 전에 계산기로 출발하는 컴퓨팅에서는 생성형 AI라고 했을 때 그 문장을 제작해 주는 기계가 나왔는데 엄청난 빠른 속도로 문장을 써주는 거, 그게 놀라운 기술이었잖아요. 네네. 그리고 대화를 해가면서 쓰는 거. 근데 그때 가장 먼저 놀랐던 게 이제 저는 글쓰기하고 문학하기를 좀 구분을 하는 편인데, 이 글쓰기가 가능하면 그럼 문학하기가 가능할까? 근데 문학하기하고 글쓰기는 또 좀 다른 것 같아요. 일단은 그 문학하기에 대해서 제가 약간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는 문학의 시장 규모가 지금 공연 뭐 다른 미디어 아트, 예술, 미술, 뭐 전시 이런 거에 비해서는 좀 작은 편이라 주력을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엔지니어들이. 그래서 아직은 인간 작가인 내가 해야 될 게 조금 더 많은 그 영역인데, 작년까지는 수업에서 AI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강의실에서 학생들이 AI한테 시켜봤는데요, 이래가지고 저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고. 자연스러워졌죠. 예. 저의 경우도 AI한테 시켜서 써놓은 거 이렇게 프롬프트를 이렇게 쭉 보여주면서 자, 여기에서 이렇게 하던데 우리는 여기에서 뭘 더 하자. 이제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는 그런 편이에요. 그래서 시의 경우에는 이제 시집도 나와 있는 거 여러 번 봤었고, 그런데 소설은 아직은 규모가 큰 소설까지는 못하고 A4 용지 한 바닥 정도까지는 기본으로 하는데, 근데 AI는 이제 요청하는 대로 해주니까 2배로 늘려줘. 그럼 2배로 딱 늘려주고, 3배로 늘려줘. 딱. 2배로 늘려줘 그러면 말을 길게 합니까? 다른 것도 추가하고 뭐 그래요. 그리고 또 제가 그 며칠 전에 마지막으로 AI 창작을 했던 거는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모전에 2천만 원 상금을 걸고 공모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습으로 공모전 모집 요강을 피딩하고 나 여기에 넣을 건데 써줘. 써주나요? 네, 써줍니다. 와. 문학의 가치에 대해서 제가 근데 직접 경험한 게 하나 있는데요. 지금 글쓰기와 문학이 다르다라는 거에 되게 와닿았는데, 2023년에 지금 한 2년 전에 제가 런던에서 개인전을 했었어요. 한 3개월 정도 개인전을 하는데, 개인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여러 자료들을, 작품 만들어진 어떤 것들을 학습을 시켜가지고 비평을 한번 해봐라 시킨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너무 잘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20년 넘게 작품 활동을 해왔는데 드디어 날 알아주는 비평가를 이제서야 만났구나. 비평가는 이제 필요 없다. 내가 다 죽었다. 큰일 났다. 그래서 옆에 비평가 앉아 계신데. 전 끝났어요. 그래서 개인전 오픈할 때 그 벽에다가 그거를 프린트해서 붙이려고 그랬어요. 심지어. 너무 내 작품에 대해서 완벽한 해석이었기 때문에. 근데 큐레이터 분들하고 저희 스태프분들이 막 극구 말려가지고 못했고, 예술가이면서 비평하는 친구가 제 전시를 이제 보고 나서 편지를 하나 보낸 거예요. 레터를, 이메일을. 작품 비평이었는데 딱 보는 순간 큰일 날 뻔했구나. 아직은. 큰일 날 뻔했구나. 내가 그때 AI가 했던 것은
내가 보고 싶은 걸 그냥 보여준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친구가 저한테 답해온 이 비평 글은 새로운 문학이었어요. 새로운 창작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술가가 예술로 질문하고 소름 돋았어. 예. 예술가가 예술로 답해준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예술가로서 서로 소통이 된 거고 네. 그 아름다운 비평에 정말 그 자체가 문학이었기 때문에 제가 큰일 날 뻔했다. 잘못했다가는. 그래서 아직 희망이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술 쪽에 AI 많이 들어와 있지만 아직 완전히 닿진 않았다. 이게 결론인 것 같아요. 2024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제프리 힌튼 교수는 지금의 AI 발전은 상상보다 훨씬 빠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인간의 지능 수준을 뛰어넘는 인공 일반 지능 AGI의 문턱에 와 있다는 겁니다. 딥마인드 대표 데미스 하사비스도 AGI가 5년 안에 등장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고 합니다. 이런 전망은 예술을 포함한 인간 활동 전반이 재편되거나 대체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인간 예술가의 고유성과 창의성, 앞으로도 지켜낼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아까 그 작가님 말씀하신 작업에서 아마 연관시킬 수 있는 얘기인 것 같은데 네. 그 AI를 통해서 문학을 소설을 쓰게 했잖아요. 네. 인간이 쓴 거랑 어떤 점이 가장 크게 다른가요? 지금 카테고리가 고유성이잖아요. 네. 근데 AI가 해내는 거는 표준이에요. 저거요. 그러니까 예술가들이 세계를 자꾸 파편화시키고 그 파편 속에 내가 들어가고 그 파편들로만 이루어져 있는 나를 구축하려고 하고 이런 게 예술인 것 같은데 AI를 써보면 얘가 뭔가 부족한데 따져보면 다 맨질맨질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아직은 좀 높은 수준의 걸 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대치를 갖는데 늘 못하는 거. 그러니까 기계니까 AI니까 좀 더 완전해야 되잖아 라고 자연스럽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동경이 있는데 그 동경까지를 가지고 있는 게 인간인데 AI는 뭔가 잘라내고 표준화된 것들, 정보 중에서 빈도수가 가장 높은 것들을 모아가지고 맨질맨질하게 해놓은 거. 그러니까 이거는 고유성이라고는 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대중들은 저도 역시 포함해서 AI가 뭔가 만들어낸 걸 보고 창의적이다, 대단하다 이런 얘기들을 감탄사를 우리는 내뱉곤 하잖아요. 고유성을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신지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프로그램이 네. 접속해가지고 저도 이렇게 들어가서 막 만들다 보면은 제가 원하는 모든 스타일을 다 짬뽕할 수는 있어요. 그래도 이제 저에게는 어떤 한켠에 좀 궁금증은 남아있긴 해요. 어쨌든 이것들은 다 컨벤션의 조합이고 기존에 있었던 것들을 너무 이렇게 선생님 말씀처럼 매끈매끈하게 이렇게 잘 하는 것이긴 한데 이것을 조합한 결과가 정말로 이제 어떤 미적인 가치를 가지기 위해서는 뭔가 한 끗이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걸 아직 잘 못 찾겠는 느낌도 좀 있고요. 결국 제일 강력한 건 땀 흘리는 음악가의 몸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중심에 두고 생각했을 때는 그 AI가 생성해낸 그런 음악 소리 더미들, 그 엄청난 정보들이 집약되어 있는 그것이 조금 약간 위력을 잃는 순간이 이렇게 딱 몸이 등장하는 순간 이렇게 확 사라지는 그게 또 있는 것 같아요. 작가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인간의 고유성 유지될 수 있을까요? 뭔가 창의적인 결과물을 놓고 현재 우리는 AI가 했어라고 하면 그냥 인간적으로 실망하는 경향이 있는 게 지금의 특징이잖아요. 그러면 창의성이라는 거는 인간에게만 부여하는 어떤 특징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AI가 했어라고 했을 때는 실망한다라고 하는 거는 인간이 했을 거라고 막연히 기대를 했기 때문에 실망이 왔을 거고 그래서 AI와 함께하는 작업에 대한 그 성격 부여는 명칭을 또 새롭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 생각을 좀 했고요. AI는 창작자의 도구인가 위협인가 이런 주제로 간단하게 좀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창의성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눈 거고 그 의미에 대해서 함께 좀 짚어보려고 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앞에서 살짝 네. 그 창의성을 얘기하면서 결국 그 창의성이 인간의 고유한 영역인가 아니면 AI도 그것을 넘어서는 AI가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가 그럼 결국 위협이라는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도구처럼 잘 쓰면 도움이 된다는 시선도 있고 어떤 면에서 좀 그것이 이제 인간의 영역을 넘어서서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예술교육 현장에서도 AI를 도구처럼 활용하는 수업들이 하나씩 생겨나고 있다고 하고 시 쓰고 그 시를 바탕으로 해서 이미지나 뭐 음악 만드는 수업도 이제 연결져서 열렸다고 들었는데 이런 흐름을 이제 현장에서 직접 보셨을 때 어떤 의미로 느끼셨는지 요거 이야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주변과 제가 판단했을 때 네. 굉장히 보편화되고 대중적인 지금 챗 GPT를 위주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접근성에 대해서 저희는 공연계는 곧 되게 보편적으로 사용하게 되지 않을까. 네. 아니면 이미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의 그 고유성이라든가 이게 창작의 영역이 어디까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히려 공연계에서는 더 되게 세심하게 따져봐야 되는 시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용을 하는 입장이기도 하고 또 규제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도 하기 때문에 과연 이 속도를 사용을 하는 제 속도와 규제를 해야 되는 제 입장에서 이게 조율이 될 수 있을까? 약간 그런 걱정이 조금 갑자기 되게 무겁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지금 AI가 이제 공연계에서도 많이 접근이 됐고 아예 대놓고 AI가 이제 공연을 만들었다 이렇게 홍보하는 공연들도 있어서 이 결과물에 따라서 이 공연계 시장에서의 AI의 그 존재감은 굉장히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고 그 결과가 나오는 게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인 제작사로 공연을 만들고 있는데 가장 힘든 게 처음 시작하는 거거든요. 혼자 하다 보니까. 그럴 때 AI는 굉장히 좋은 파트너예요. 그래서 시작이 어려웠는데 시작을 굉장히 쉽게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시장이 좀 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독립 프로듀서들이 많아질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어쨌든 새로운 흐름은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어떤 규정된 단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새로운 장르의 개발, 탄생 그리고 새로운 흐름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석 PD님은 그럼 훌륭한 도구로 현재는 AI를 네. 받아들이고 계시는 중이네요. 네. 저랑 같이 공연계에 계신 분이거든요. 근데 이 둘만 해도 많이 차이 납니다. AI를 많이 도구로 활용하시는 분, AI 그게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이런 생각인데 음악계는 또 어떤지가 또 궁금하거든요. 꽤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그래요? 특히 이제 전자음악 하시는 분들은 이미 이제 그들이 쓰는 소프트웨어 안에 이미 그냥 샘플 음원 같은 것도 너무 어차피 많았고 그래서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언어 안에서 음악을 만든다는 게 너무 익숙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AI로 그것이 확장된다라는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 지금 AI와 이제 협력해서 만든 혹은 AI가 조금 더 이렇게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음악을 들었을 때 우리가 어색하다, 별로다라고 느꼈던 게 사실은 한 10년 뒤쯤 보면 그게 그래서 아름다웠던 거구나라고 이해하게 되는 순간이 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음악을 듣고 좋다 혹은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는 기준점 자체가 흔들리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벌써 조금 드는 와중입니다. 그리고 이런 현실적인 변화도 함께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AI가 창작자의 보조를 넘어서 직접 대체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구글은 2021년 광고주 웹사이트를 자동 분석해 키워드, 헤드라인, 이미지까지 생성하는 AI 플랫폼을 도입했고 2023년 말부터는 광고 영업직 수백 명을 구조조정하거나 재배치했습니다. IBM 역시 AI가 수행 가능한 직무에 대해 채용을 중단하겠다고 밝혔고 5년 안에 약 7,8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네덜란드 철학자 육후이는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카메라가 회화를 죽였다고는 했지만 결국 사진이라는 새로운 예술이 생겨났을 뿐 예술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 AI 시대 역시 형식은 달라질 수 있어도 예술의 본질을 지켜내려는 예술가의 태도는 오히려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 예술가들이 AI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에 대한 생각도 한 분씩 한번 말씀을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 다른 작가들하고 경쟁을 할 게 아니고 앞으로 나는 독자하고 경쟁하는 시대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작가인 내가 AI를 활용하는 만큼 독자 역시도 AI 활용도가 뛰어날 거고
선별하는 능력은, 읽는 능력은 독자분들이 더 많이 가지고 계실 수도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래서 주문하는 능력이 독자님들이 가지고 계시다면 지금은 내가 살아온 삶을 내가 쓰면서 소설화하는 이 경향이 독자한테 그대로 적용이 된다면 내가 만났던 그 독자분들께서 AI한테 자기 삶을 이야기하고 이걸 소설로 써줘 라고 했을 때 100가지 정도가 나왔을 때 그중에서 선별하는 능력은 독자가 스스로 선택을 할 거라는 생각해서, 그래서 AI를 생각을 할 때마다 경쟁자는 AI나 다른 작가가 아니고 앞으로는 독자가 된다. 그런 그 당찬 의지를 가지고 1대1의 싸움이면 독자하고 싸우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악 분야에서는 그 AI가 엄청나게 이렇게 확장세일 때 동시에 즉흥 음악가들이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즉흥 씬도 활성화되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한편으로는 저는 이게 어떤 창작한다는 것, 음악을 만든다는 것에 대한 약간의 불안감이 이렇게 다른 쪽으로 우회해서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는데요. 네. 뭐 그렇다고 이제 즉흥을 하는 거에 대해서도 이제 좀 피로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냥 좀 뭐랄까요, 뭐 외면을 하기보다는 그냥 아주 좋은 음악적인 파트너라고 좀 받아들이면서 같이 뭘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와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짧은 시간 동안 그 예술계에 굉장히 많이 밀접해진 AI에 대해서 뭐 여러 각도로 한번 짧게 얘기해 봤는데, 마무리를 이제 지어야 될 것 같거든요. 일부를 마무리 짓기 전에 오늘 오신 네 분이 각 계를 대표해서 오신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각 계에 계시니까 한 말씀씩 해주시고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AI 시대에 다들 이제 막 불안감도 많고, 특히 작곡가분들은 이제 자기의 직업이 사라진다고 생각하시는 분 정말 많은데, 그렇지 않고 이제 작곡가가 가진 어떤 아이디어, 이제 어떤 음악이 만들어져야 할까라는 거에서 디렉션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또 많은 이제 새로운 또 직업군으로 또 탄생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우리가 질서의 변화를 좀 받아들이는 시간이 이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예. 네, 저는 정말 많은 창작자분들한테 그러니까 위로와 격려를 좀 하고 싶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라. 저가 지금 앞장서서 뭘 하고 있지만 자신감이 있어서 하는 것이고, 그 예술이 그렇게 이렇게 만만한 일들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술가들이 그렇게 기계의 그 도전 앞에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 예술이 갖고 있는 그 창작의 가능성을 오히려 위축시키지 마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하시면서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재능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삼으시다. 그런 메시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과정 중에 있는 시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언제 이 과정이 종료될지는 예정되어 있지 않지만 어떤 기계라고 보았을 때 기계를 이상형의 어떤 완전한 형태를 상상을 한다고 한다면 문학하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계가 갖지 못하고, 그리고 기계와 다른 인간은 뭔가,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애정과 감각과 사랑과 이런 감정들은 어떤 것인가, 잘못 전달되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상상을 하면서 기계에게 인간을 잘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소설가들이 좀 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계에게 인간이 어떤 것들을 전달해야 되는지 잘 생각하자. 참 두려운데요. 네. 확실한 도구로 잘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홀로그램이 한 10년 전에 한창 붐을 일으켰을 때가 있었어요, 공연계에서도. 그때 저도 이제 어린이 공연을 보러 갔었는데, 이제 창작자들이 자리가 없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분신술을 일으키고 갑자기 뭐 레이저를 쏘고 네. 뭐 불도 뿜고, 그러니까 어떠한 장치로도 할 수 없었던 것들을 홀로그램이 다 해결을 해주고, 거기에 어린이들이 너무 반응을 하기 때문에 적어도 어린이 공연은 이제 끝났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무거운 마음이었는데, 그 다음날 바로 예술의 전당에서 극단이 이제 공연을 올린 보물섬이라는 공연을 보러 갔었어요. 근데 하루 만인데 역시 공연은 사람이 눈을 마주쳐야 하고 온기를 나눠야 하고 즉흥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코로나 때도 대중문화에서 어쨌든 공연계는 잘 살아남았다 평가를 받잖아요. 이제 그게 다 그런 라이브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AI도 딱 그 정도의 존재감으로 무대 위에서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존재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각자의 기준은 조금 더 철저하게 갖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오늘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해봤습니다. 예술 잡다 1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2부에서는 생성형 AI의 시대, 창작의 권리와 저작권. 저작권 얘기 중요하거든요. 우리끼리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 법으로 들어가면 좀 다를 수 있으니까. 그리고 공공부문 예술 지원 분야에서는 어떤 기준을 세워야 하는지 조금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AI는 도구일 뿐. 강건한 마음으로 즐기자. 이렇게 맞죠?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